오화 줄거리. 급시우 송강은 널리 칭송받는 인물인데 오갈 데 없는 연파석 모녀를 거두어 달라는 왕파의 간청으로 어쩔 수 없이 파석을 첩으로 들인다. 그러나 파석은 송강이 두고 간 초대석 안에서 양산박 조계로부터 온 서신을 보고 이를 빌미삼아 협박하는 와중에 송강은 홧김에 파석을 죽이게 된다. 소송풍 시진의 장원에 몸을 피하게 된 송강은 그곳에서 천하장사 무송을 만나게 된다. 시진의 장원을 떠난 무송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호랑이를 맨주먹으로 때려잡고 양곡현 지연의 신임을 얻어 도두로 지내다가 마침 그곳으로 이주해온 형 무대를 만난다. 무대의 아내 방금녀는 무송을 유혹하려다 실패하고 무송은 지연의 분부로 먼 길 동경을 향해 떠난다. 무송이 떠난 뒤로 10여일. 무대는 아우가 신신당부하던 말을 그대로 지켜서 매일 장사를 나가되 반드시 아침에는 느긋하게 집을 나서고 저녁에는 꼭 해가 지기 전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즉시 앞뒷문을 꼭꼭 잠가버리니 방금년이는 심통이 나서 못난이니 민충이니 욕짓거리도 하고 동네가 창피스러워 살 수가 없다느니 이건 무슨 흉갓집이냐느니 하고 며칠을 두고 포달을 부렸다. 그러나 금년이가 뭐라고 하든 무대는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들어오기만 하면 앞뒷문을 꽉꽉 잠가버린다. 그래서 방금년이는 저도 어쩌는 수가 없어 그 뒤로부터는 무대가 돌아올 즈음에는 아주 제가 먼저 나서서 대문에 걸린 발을 걸어드리고 문을 꼭 닫아 걸고 하게끔 되었다. 겨울도 이제는 다하려 하여 햇볕이 제법 따사로운 어느 날이다. 어느덧 한낮이 기울어 오래자나 무대가 돌아올 때라 방금년이는 여느 때와 한 가지로 발을 걷어들이려 문간으로 나갔다. 그러나 일은 공교롭기도 하다. 발을 떼어들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 하필 때마침 그 앞을 지나고 있던 한 사나이의 두건을 맞춰버렸던 것이다. 사나이는 발끈 성을 내며 곧 걸음을 멈추고 획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러나 그곳에 서 있는 이는 뜻밖에도 일개요요한 부인으로 탐스러운 양 볼을 살짝 붉히고 공손히 허리를 굽혀 잘못하여 그리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죄를 살해하는 것이 아닌가. 사나이의 노여움은 어느 틈엔가 멀리 사라져버렸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해에 입을 벌리고 천만에 용서라뇨. 저도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답례하고 몇 번씩 고개를 돌려 방금년이 편을 바라보며 걸어가니 이때 옆집 다방 안에서 왕파가 이 모양을 눈여겨보았다. 그 사나이는 대체 어디 사는 누구였던가. 그는 원래 이 양곡현의 일개 파랗고 제주로 바로 현 앞에서 생약포를 내고 있는 서문경이라는 자다. 근래 돈양이나 꽤 잡은 까닭에 사람들은 그를 서문대간인이라 불렀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인물이 간사하고 또 곤봉깨나 쓸 줄 안다고 뽐내는 자다. 그처럼 돈양이나 지고 또 남에게 대간인이라고 불리게 되니까 아마 저의 생각에는 바로 세상이나 만난 듯 싶었던 겐지 곧잘 지내다가도 좀 수틀리는 일만 있으면 관원들에게 뇌물을 써가며 애매한 사람을 죄로 몰기가 일수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은 은근히 꺼려오던 터였다. 이 서문경이란 자가 그로써 반식경이 못되어 다시 자석가에 나타났다. 바로 왕파의 다방 안으로 썩 들어서서 저편 수렴 앞으로 가서 자리를 잡으니 왕파는 먼저 웃고 한마디 건넨다. 아까는 발에 맞으시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서문경도 따라 웃었다. 왕파, 이리 좀 와 함께. 대체 그게 뉘댕낸가? 그이가 바로 염라대왕의 매시오, 오도장군의 따님이조마는 그건 왜 물어보시나요? 아, 누가 늙은이하고 농담하자던가. 그럼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나요? 그 댁네 남편 되는 사람이 매일 현문 앞에 나가 장사를 하니까 잘 아실 텐데. 그럼 대추댁 장수 서삼의 댁네란 말이야. 아니죠. 그렇기나 하다면 아주 걸맞는 내외게요. 그럼 은담자 이이의 마누란 게로군. 천만에. 그렇기나 하다면 오히려 괜찮게요.
오호라, 그럼 육소올의 계집인가? 당치도 않습니다. 그럼 누굴까?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럼 가르쳐 드릴까요? 그 댁내 바깥 양반은 누구신고 하면 바로 떡장수 무대랑이시라오. 이 말을 듣자 소문경은 저도 모르게 발을 한번 땅에 굴렀다. 무엇이? 삼촌 전곡숲이라고들 하는 그 무대랑 말이야. 바로 그렇답니다. 소문경이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쉰다. 아깝구나, 아까워. 개아가리의 양의 곡이라. 다음은 말머리를 돌려 한가로운 수작을 몇 마디 하다가 소문경이는 돌아갔다. 그러나 그로부터 2시각이 채 못되어 그는 다시 왕파의 다방을 찾아왔다. 왕파는 그에게 한 잔 매탕을 권하였다. 소문경이는 수렴 아래 앉아 천천히 매탕을 마시고 나서 묻는다. 참 왕파 매탕 맛이 훌륭하이. 왕파는 웃고 대답하였다. 아, 이제까지 해온 게 그건데 중매 노릇이야 잘하다 마다요. 매탕이 좋다는데 중매란 웬 소린가? 난 또 중매 노릇을 훌륭하게 한다고 그러시는 줄 알았죠. 그럼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일세마는 나 색시 하나 얻어주게. 사례는 후회할 테니. 되가님, 그런 말씀은 아예 다시 마슈. 만약 큰 마누라님이 아셨다간 그 원망을 누가 다 듣게요. 우리 큰 마누란 아무 염려 말게. 꼭 수처녀가 아니래도 좋으니 하나 얻어주게. 마땅한 이가 있기는 있죠마는 나이가 1~2살쯤 위야 상관 있겠나. 대체 몇 살이게? 색시가 무인생이니 올해 꼭 93이군요. 서문경은 껄껄 웃고 에이 미친 마누라 같으니라고. 늙은이가 어디서 또 그따위 수작이야. 그리고 그는 좀 있다 돌아갔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왕파가 등잔에 불을 켜고 막 대문을 닫으려 할 때 서문경이는 또다시 이 다방을 찾아왔다. 왕파는 물었다. 화합탕을 한 잔 드릴까요? 서문경이 대답하였다. 화합탕? 좋지. 이왕이면 좀 달콤하게 해주게. 그는 또 한동안을 앉아서 무대의 집 문전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돌아갔다. 그가 돌아간 뒤에 왕파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내가 아주 잔뜩 반한 게로구나. 하지만 내 수단을 빌지 않고는 일이 안 될걸. 이튿날 아침 서문경이는 왕파의 다방을 또 찾아왔다. 어제나 마찬가지로 수렴 아래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바라다 보느니 무대의 집 문전이다. 왕파는 짐진 모른 채 하고 부채질만 하였다. 얼마 있다가 서문경이가 차를 청한다. 왕파, 차 2잔만 갖다 주게. 왕파는 생강차 2잔을 다려다 탁자 위에 놓았다. 왕파, 거기 좀 앉게. 같이 한잔 하세. 서문경이는 왕파를 맞은편에다 앉혀놓고도 눈은 그대로 무대의 집 앞을 살펴보기에 골몰이다. 왕파는 그 꼴을 이윽히 보다가 한마디 하였다. 대간이니 아마 조갈이 심한 모양인데 조갈에는 관전 여바차가 약이지요. 서문경이가 묻는다. 남 조갈나고 안 나는 것은 또 어떻게 잘하나. 그만 짐작 못할까요? 서문경이는 문득 몸을 앞으로 내밀며 은근히 말하였다. 내가 마음속에 은근히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만약에 늙은이가 알아만 맞힌다면 내 은자 10량을 주지. 왕파는 웃는다. 그거 어렵지 않죠. 대가님께서 어제 오늘 우리 집 문턱이 닳게 드나드시는 게 이웃집 그 댁네 때문이 아니신가요? 서문경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늙은이 옳게 맞췄네. 내 실정대로 말일세마는 어제 한 번 본 뒤로 그만 혼이 모조리 그 사람에게 뺏기고 말았으니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인가. 늙은이 그 능한 수단으로 어떻게든 좀 하여주게. 일만 되고 보면 내 은자 10량을 주겠네. 그야 나도 수단을 부릴 만큼야 부리겠지만 우선 대가님께서 5가지 조건을 구비하셔야만 어떻게 해보기라도 하는 게죠. 5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첫째는 인물이 잘나야 하고, 둘째는 기운이 좋아야 하고, 셋째는 돈이 있어야 하고, 넷째는 참을성이 많아야 하고, 5째는 몸이 늘 한가로워야 한답니다. 듣고 나자 서문경이는 대답하였다. 그 5가지라면 나도 어떻게 급제는 될 듯하니 이제 늙은이 수단 하나에 달렸나 보이. 그럼 대가님, 돈은 아끼지 않고 쓰시겠나요? 그야 여부가 있나.
그렇다면 내 어떻게 해서든 그 댁네를 한번 보시게 해드리죠. 내게 묘한 개교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개교인가? 오늘은 늦었으니 그만 가시고 이제 반년 3개월이 지나거든 다시 오십시오. 그때 내 말씀드리지요. 이거 왜 이래? 생으로 잡아도 유분수지. 돈이 좀 듭니다. 글쎄, 그건 얼마든지 좋다니까 그러는구먼. 그럼 우선 백능 한 필, 남주 한 필, 남견 한 필에다 10량짜리 상등솜을 사서 나를 주십시오. 원래 그 댁네가 바느질이 얌전합니다. 내 곧 그 집으로 찾아가서 시주관인 한 분이 감을 떠다 주셨는데 바느질을 맡기려 해도 도무지 마땅한 이가 없어 그러니 아씨가 좀 수고를 해줘야 할까 보. 그래서 들어주지 않으면 일은 애당초에 글렀고 요행 들어준다면 일이 한 푼은 된 셈입니다. 다음에 내가 저를 보고 부디 집에 와서 바느질을 해달라고 청하는데 듣지 않고 굳이 자기 집으로 갔다가 하겠다면 또 그른 게고 만약 두말 없이 우리 집으로 와서 하겠다면 일이 2푼은 들어섰습니다. 대가님께선 첫날은 내게 들리지 마십시오. 둘째 날도 오시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첫날 한번 내 집에 왔다가 아무래도 제 집에서 하는 일만 못하다고 둘째 날부터 안 온다면 또 글렀고 만약에 둘째 날도 여전히 온다면 일이 서푼은 되어가는 게죠. 대가님께서는 셋째 날 오정쯤에서 내게로 오십시오. 문 밖에서 기침을 한번 점잖게 하시고 나를 찾으세요. 그럼 내 곧 나와서 방 안으로 모셔드릴게. 그때 만약 그 사람이 대간인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일어나서 나가버린다면 또 글렀고 만약에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일이 너푼까지는 된 것이지요. 그때 내가 저를 보고 이 어른이 바로 내게 감을 떠주신 시주관인이시라고 말을 하거든. 대가님께서는 그 사람의 바느질 솜씨를 칭찬하십시오. 그래서 아무 대꾸가 없다면 또 글렀고 만약에 제가 무엇라고 응대가 있다면 일이 5푼까지는 된 셈입니다. 그럼 내가 있다가 대가님께서는 돈을 내어주시고 이 아씨는 또 이렇듯 수고를 하여 주시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나. 대가님께서 마침 오신 길에 나 대신 이 아씨에게 한턱 쓰세요. 할 것이니 곧 돈을 내놓으십시오. 그때 제가 그만 일어나 나가버린다면 또 글렀고 만약에 그대로 그 자리에가 앉아있다면 일이 6푼은 된 것입니다. 나는 돈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합니다. 아씨, 내 잠깐 나갔다 들어올 동안 대가님 모시고 얘기나 하세요. 그때 제가 갑자기 일어나 집으로 가겠다면 가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니 또 글렀고 만약에 그대로 앉아있다면 일이 7푼까지는 들어선 geb니다. 나는 곧 밖으로 나가서 안주를 장만하여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서 이러거든요. 아씨, 일은 천천히 하고 이리 와서 약주 한 잔 드시오. 대가님께서 아씨 대접하신다고 모처럼 한턱 쓰신 게니. 그래서 제가 한상에서 먹고 싶지 않다고 나가버리면 또 글렀고 만약에 말로는 가야겠다면서도 몸은 꼼짝 않는다면 일은 아주 8푼까지 되어가는 geb니다. 술이 웬만치 돌자 나는 술이 없다고 더 사오마하고 밖으로 나와 아주 문을 걸어버립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라 방에서 뛰어나온다면 또 글렀고 만약에 내가 문을 닫는 것을 보고도 태연이 있다면 일이 9푼까지 다 된 것입니다. 다음엔 급히 굴지 마시고 천천히 몇 마디 수작이나 하시다가 소매자락으로 슬쩍 젓가락을 떨어뜨리십시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젓가락을 집으시는 채 하시고는 그 사람 발을 살짝 꼬집으세요. 그때 만약 질겁을 해서 소리라도 지른다면 10년 공부 도루함이 타불이지요. 만약에 그래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저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일은 아주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개교가 어때요? 듣고 나자 서문경이는 기뻐하기를 맞이 않으며 하여튼 개교가 절묘하이 그려. 주신다던 은자 10량이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염려 말게. 헌데 일은 언제 착수할 작정인가? 오늘이라도 곧 하지요. 서문경이는 즉시 거리로 나가 주견포에서 능주견당과 총수호면을 구하여 왕파에게 보냈다. 왕파는 방금 연희를 찾아가서 수의를 지어달라고 청하였다.
방금 연희는 두말 없이 응낙하고 이튿날부터 왕파의 집으로 와서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제3일에 이르러 왕파가 방에서 나간 뒤 서문경이가 마룻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짝을 짚는 채 하고 그의 발등을 가만히 꼬집었어도 결코 소리치거나 몸을 빼쳐 밖으로 나가려거나 하지 않고 얄밉게 눈웃음을 쳤던 것이다. 그날로 비롯하여 방금 연희는 매일 왕파의 집으로 와서 서문경이와 만났다. 두 사람의 은정이 친밀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예로부터 나쁜 소문은 천리를 간다 하였다. 보름이 채 못되어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았다. 다만 모르고 지낸 사람은 정작 무대 한 사람뿐이었다. 이 고을에 웅가라고 하는 15살 된 아이 하나가 있었다. 연로한 아버지와 단 2식구 살림으로 과일을 팔아 그날그날을 지내는 터로 서문경이는 바로 그의 단골 중에 한 사람이다. 어느 날이다. 웅가는 배 한 바구니를 들고 서문경이를 찾아갔다. 그러나 서문경이는 집에 없었다. 웅가는 그가 들를 만한 곳은 모조리 찾아보았다. 그러나 도무지 볼 수가 없다. 그때 누가 일러준다. 너 서문경이 만나려면 자석가로 가보아라. 자석가요? 그래, 왜 왕파다방 있지 않느냐? 요샌 걔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지. 거긴 무슨 일로 그렇게 가시나요? 아, 너 입대 모르고 있니? 서문경이가 무대 마누라하고 배가 맞아서 그래 매일 왕파집에서 몰래 만나고 있단다. 꼭 만나야겠거든 그리로 가보아라. 웅가는 곧 자석가로 왕파의 다방을 찾아갔다. 때마침 왕파는 걸상에가 걸터앉아 길쌈을 하고 있다. 웅가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물었다. 할머니, 대가님께서 예 와 계시죠? 왕파는 뚝 잡아댄다. 대간이니 누구냐? 서문대간이지 누군 누구예요? 저번에 배 말씀을 하시기에 가지고 온 길이에요. 그럼 그 어른 댁으로 갖다 드려야지 이리로 오면 어떡하니? 아니, 이건 누구 모를 줄 알고 이러세요. 네, 다 알고 오는 길인데. 말을 마치자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려 하니 왕파는 질겁을 하여 그의 팔을 꽉 붙들고 아, 요 녀석이 어딜 함부로 들어가려고 이래. 오신 걸 아는데 안 오셨다니 찾아보려고 그러죠. 요 녀석 정말 안 오셨대도 이러는구나. 할머니 혼자만 잡수려 들었다간 체해요. 나도 한몫 낍시다. 요 녀석이 뭘 한몫 끼자고 요러는 거야. 정말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이러우. 공연히 내가 입 한번 놀리는 날이면 우선 할머니부터 떡장수한테 혼이 단단히 날 거려. 이 말에 왕파는 크게 노하였다. 요 녀석이 뭘 안다고 주둥아리를 놀리는 거야. 한 손으로 단단히 웅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4~5차례나 연거푸 머리를 쥐어박은 다음에 밖으로 밀어내치고 배바구니를 번쩍 들어서 귀리에다 팽개치니 웅가는 울며 배를 주워 담으며 이 때갈려나 내가 너한테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줄 아니? 내 무대 보고 죄다 얘기할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라. 욕짓거리를 하고 그는 그대로 거리로 뛰어나갔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여 견딜 수가 없다. 웅가는 이 거리 저 거리로 무대를 찾아다녔다. 한동안이나 헤매던 끝에 마침내 무대를 만나자 웅가는 대바람에 한마디 하였다. 이건 오쟁일 줘도 떡만 팔러 댕기면 제일인가? 요 녀석아, 뭐시라고? 옆편네는 들어앉아 무슨 짓을 하든 떡만 팔러 댕기면 제일이냐고 그랬소. 아니, 옆편네가 무슨 짓을 하다니. 왜, 궁금하오? 얘야,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라. 내 떡 줄게. 난 떡은 싫어. 술이란 몰라도. 술 먹을 줄 안다면 내 술 사주지. 무대는 그를 데리고 조그만 술집으로 들어갔다. 자, 어서 시원히 얘기 좀 해라. 가만히 있소. 우선 먹을 거나 먹어야지. 웅가는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나서 그래, 정말 알고 싶소. 답답하구나. 어서 얘기를 허래도. 그럼 우선 내 머리부터 만져보. 왜, 누구한테 얻어맞았니? 머리가 아주 무섭게 부어올랐구나. 말도 마슈. 망할 왕파년한테 죽도록 얻어맞았수. 왕파라니 우리 옆집에서 다방 내고 있는. 그럼 그년 말고 누가 날 때리겠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게 그런 게지. 서문경이한테 배 팔러 간 게 잘못이오.
서문경이가 왕파집에 있더니 다 모유. 요샌 아주 개서 살다시피 하는데. 못에 반해서 왕파집에는 그렇게 드나드니. 참 알고 보면 기가 막히지. 그자가 당신 아씨를 만나러 그렇게 문턱이 닳게 드나들거든. 왕파가 그게 아주 이름난 뚜쟁이요. 그 말이 정말이냐? 그럼 내가 거짓말 할 듯 싶수. 우리 고을 안에서 아마 모르는 사람 없나 봅디다. 내가 서문경이를 좀 만나려고 갔더니 당최 잡아떼고 안 왔다고 그러지 않우. 그래 그럼 당신한테 일은 됐더니 그 늙은 것이 아주 단단히 골이 나서 날 이렇게 때리는구려. 듣고 나자 무대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예, 너 이것 좀 잠깐 맡아가지고 있거라. 떡목판을 웅가에게 맡기고 그대로 밖으로 뛰어나가려 하니 웅가는 황망히 그의 옷자락을 붙들며 아니 어디를 가려고 이러오. 어딘 어디야? 왕판이 집이지. 웅가는 무대를 굳이 붙들어 도로 자리에다 앉혔다. 나이는 15에 불과하나 워낙이 영리한 아이다. 이거 왜 이러슈? 섣불리 날뛰다가 되려 큰 코 다치리이다. 그 늙은 년이 어떤 여운데 그러오. 당신 들어오는 걸 보고 그냥 있을성 싶우. 세 사람 사이에 미리 신호라도 지어둔 게 있을게라. 신호 한마디에 서문경이가 어디로 슬쩍 몸을 피하고 보면 일은 다 그르치지 않겠수. 그러지 말고 오늘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찍소리 말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내 어떻게든 새서방을 붙잡게 해줄 테니. 무대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이날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계집에게도 그런 눈치 보이지 않고 이튿날 다시 떡목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웅가가 벌써 골목 밖에 와 있다가 그를 보고 말한다. 아직 이르니 한 바퀴 돌고 오슈. 무대는 멀리 가지 않고 그 근방으로 돌며 떡을 팔다가 돌아왔다. 어떻게 됐니? 조금 아까 그년의 집으로 들어갔소. 자, 내 말대로 해야 허우. 이제 내가 문을 들었으며 그놈의 할미년을 약을 바짝 올려놓으면 그년이 필시 또 나를 때리려 들게야. 그때 내가 이 바구니를 밖으로 획 팽개칠 것이니 그러거든 그저 뛰어들어오슈. 늙은 년은 내가 맡고 당신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서 새서방을 잡으란 말이야. 아시겠소? 응, 알았다. 웅가는 곧 바구니를 한 옆에 끼고 왕파의 다방으로 들어가며 욕을 퍼부었다. 이 때갈려나 되질려나 너가 나하고 무슨 왼수준 일이 있기에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치는 거냐. 왕파는 발끈 성을 내며 요놈의 쥐새끼 누굴 보고 함부로 욕이야. 이년아 너같이 더러운 뚜쟁이 년 보고 욕 좀 하기로 어떻단 말이냐. 왕파는 그만 노발대발하였다. 그대로 와락 달려들어서 웅가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 드니 웅가는 야 이놈의 늙은 년이 나를 또 친다. 한마디 외치며 손에 들었던 바구니를 밖으로 획 팽개치고 왕파를 힘껏 바람벽 쪽으로 떠다밀었다. 왕파가 더욱 골이 나서 주먹을 들어 웅가를 치려 할 때 문득 보니 뜻밖에도 무대가 밖으로부터 뛰어들어온다. 저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왕파는 앞으로 나서서 그를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웅가가 와락 달려들어 그의 허리를 붙들고 늘어지며 한사코 놓지 않는다. 왕파는 황급하여 한마디 소리쳤다. 무대가 왔수. 무대가 왔다는 말에 방 속에 있던 두 연놈은 질겁을 하였다. 서문경이는 그대로 와락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방금 년이는 방문 앞으로 뛰어가서 죽어라고 문고리를 붙들고 늘어진다. 무대는 몇 번 밀어보다가 문이 안 열리니까 주먹을 들어 쾅쾅 두드리며 이년아 문 열어라 문 열어. 방금 년이는 그대로 문고리를 붙들고 늘어진 채 반은 혼잣말이다. 기운 깨나 쓴다고 자랑이더니 이런 땐 되려 상 밑에다 숨어서 벌벌 떠나. 서문경이는 이 말을 듣자 상 밑에서 뛰어나왔다. 저리 비켜나. 계집이 한옆으로 비켜서자 서문경이는 고리를 잡아 문을 획 열고 다리를 번쩍 들어 마침 두 손을 벌리고 달려드는 무대의 복장을 힘껏 찼다. 무대는 애구구 소리 지르며 그대로 나가 자빠진다. 서문경이는 그 틈을 타 방에서 뛰어나갔다. 이웃 사람들은 이 소동을 알았으나 서문경이를 꺼려 누구라 한 사람 감히 나서려는 이가 없다. 웅가는 형세가 이롭지 않은 것을 보자 저도 왕파를 놓고 그대로 밖으로 다름질 쳐버렸다.
왕파는 쓰러진 무대를 안아 일으켰다. 무대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낯빛은 마치 백지장이다. 왕파는 방금년이를 재촉하여 둘이서 무대를 부축하고 뒷문으로 하여 다락 위로 데려다가 눕혔다. 그러나 그뿐이다. 앓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방금년이는 그 이튿날 조반을 치르고 나자 단장을 고의하고 다락에서 내려갔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얼굴이 불쾌하다. 다음 날도 그랬다. 또 다음 날도 그랬다. 연하여 닷새 동안 본서방에게는 약 한 첩 물 한 모금 갖다 주지 않고 새서방만 만나러 나가는 계집을 보고 무대는 참으려야 참을 수 없어 한마디 하였다. 이 몹쓸려나, 그래 내가 새서방을 충동하여 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야 옳단 말이냐. 하지만 내 아우 무송이 성미를 아마 너도 짐작하렸다. 그 애가 돌아와서 이 일을 알기만 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는 않을 거다. 방금년이는 곧 이 말을 왕파와 서문경이에게 하였다. 듣고 나자 서문경이는 온몸에 진땀이 쭉 흘렀다. 무송이라니 경양강에서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도도 말이지. 알고 보니 일은 크구나. 그러나 왕파는 놀라지 않는다. 뭔 일이 크다고 그러슈. 물건 하나만 있으면 그만 일은 해결될걸. 물건이라니 무슨 물건? 보통 사람 집에서는 아무리 찾아볼래야 볼 수 없지만 대간인 댁에만은 있는 것이죠. 대체 무엇이게? 지금 저 빌어먹을 게 저러고 자리에 가 누워서 얼른 죽지도 않고 질질 끄니 제 말 맞다나 무송이가 돌아오는 대로 입만 한번 놀리고 보면 큰일이 아니겠수. 그러니 아주 애저녁에 요절을 내버리자는 것이죠. 요절을 내다니 어떻게? 그러기에 글쎄 아까부터 대간인 댁에 있는 물건 한 가지만 쓰면 된다고 하지 않았소. 내 집에 있는 물건이 뭐게? 왕파는 소리를 낮추어 비상 하고 한마디 하였다. 가엾다. 이날 밤 무대는 음탕한 계집이 거짓 눈물을 흘려 권하는 한 그릇 독약을 그대로 받아서 마시자 온몸은 얼음장같이 식고 피는 7구멍으로 내뿜어 마침내 혼백이 떠나고 말았다. 저의 손으로 남편의 목숨을 해치고 나서 방금년이는 하늘도 무섭지 않던지 동네방네 떠나가게 서럽게 울었다. 그러나 원래가 부인네들 울음에는 3가지가 있으니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내는 것을 곡이라 하고 눈물은 흘려도 소리가 없는 것을 읍이라 하고 눈물도 없이 건성으로 소리만 내는 것을 호라고 한다. 이 방금년이의 울음은 바로 호였다. 날이 미쳐 밝기 전에 서문경이는 소식이 궁금하여 남모르게 왕파를 찾아왔다. 그래, 간밤에 일이 어찌 되었나? 그의 요절을 냈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 한 가지 남았지요. 무슨 일인가? 혹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고을 단두 하구수기가 그게 사람이 여간 꼼꼼하지 않습니다. 만약 와서 보고 수상쩍은 데가 있다 해서 염을 안 해주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 노릇을 어찌하지요? 아, 그건 아무 염려 말게. 하구수기가 내 말이라면 괄시를 못할 테니까. 그러시다면 그 일은 대가님만 믿습니다. 서문경이는 장사에 쓰라고 약간 은자를 내어 왕파에게 주고 즉시 돌아갔다. 얼마 안 있어 날이 훤히 밝는다. 왕파는 거리로 나가서 관제를 사고 또 향촉과 지전 등속을 구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주군이에게 공양할 국과 밥을 마련하고 또 등에 불을 밝혀 놓았다. 인근에서 모두 와서 조상한다. 방금년이는 쉴 사이 없이 거짓 울음을 우느라 아주 땀을 뽑았다. 사람들이 묻는다. 아니 원, 갑자기 웬일이세요? 대체 무슨 병안으로 돌아가셨나요? 계집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처음에는 심상한 가슴앓이로 자리에 누우셨는데 나날이 차도는 없이 점점 병이 더해가더니 지난밤 상경에 그에 떠나시고 마는군요. 말을 마치자 방금년이는 다시 곡을 한다.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일이 심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더 깊이는 캐어 물으려 하지 않고 그들은 좋은 말로 이 젊은 과부를 위로하여 주었다. 기왕 돌아간 이는 돌아갔거니와 산 사람은 살 궁리를 해야지. 너무 애통해 마오. 얼마 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자 왕파는 몸소 가서 단두 하구수기를 청하였다. 왕파의 청을 받자 하구수기는 먼저 수하 사람 몇 명을 초상집에 보내놓고
자기는 4시쯤 되어 집을 나섰다. 천천히 길을 자석가로 들어가려니까 뜻밖에도 서문경이가 길가에 서 있다가 아른 체를 한다. 어딜 이렇게 가는 길이요? 아, 떡장수하던 무대가 죽었대서 염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바쁘지 않거든 나 좀 보시오. 서문경이가 이끄는 대로 하구숙이는 골목 모퉁이 조그만 술집으로 따라갔다. 술과 안주가 나오자 서문경이는 손수 술병을 들고 하구숙에게 권하였다. 자, 어서 한 잔 듭시다. 하구숙이는 은근히 괴이함을 맞이 않으며 속으로 가만히 생각한다. 이 사람이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나하고 술잔을 나눈 적이 없는데 오늘은 웬일이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테지. 그래도 서문경이가 권하는 대로 그냥 술잔을 기울이고 있으려니까 얼마 있다 서문경이는 문득 소매 속으로부터 은자 10량을 내어 탁자 위에다 놓으며 한마디 한다. 너무 약소하오마는 허물 말고 받아주시오. 하구숙은 더욱 개의하게 생각하며 소인이 무엇 한 일이 있었기에 이렇듯 은양을 주십니까? 사양치 말고 받아두시구려. 무엇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건 도로 넣어두시고요. 얘기래야 별 얘기도 아니고 이제 초상집에 가거든 그저 모든 일을 좋도록만 하여 주시오. 그저 그 부탁 한 가지요. 다 소인이 알아서 합지요. 하지만 그만 일에 어찌 감히 은양을 바라겠습니까? 어서 그러지 말고 받아두시오. 하구숙이는 워낙에 서문경이의 위인을 알고 있는 터라 너무 그 뜻을 거슬렀다가는 도리어 자기에게 불리할 것을 생각하고 마지못하여 은자를 받아서 소매 속에 넣었다. 두 사람은 술을 몇 잔 더 나눈 다음 밖으로 나왔다. 서로 헤어질 무렵 서문경이는 다시 한번 당부한다. 부디 좀 잘해주시오. 내 후에 다시 살해하리이다. 하구숙이는 더욱 마음의 의아함을 맞이 않으며 초상집으로 갔다. 왜 이리 늦으셨소? 예, 오는 길에 누굴 좀 만나서 그리 되었습니다. 이때 방금년이가 울면서 안에서 나온다. 하구숙이는 무대의 안악으로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잘생긴 방금년을 보고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한다. 서문경이가 준 10량 은자가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는 시체방으로 들어가서 천추본을 들고 백견을 걷어치운 다음 오륜팔보를 가지고 죽은 이의 얼굴을 살피었다. 그러나 이 어이된 일인가. 그 즉시 그는 한 소리 크게 외치며 뒤로 나가 자빠지더니 입으로 피를 뿜으며 그대로 정신을 못 차린다. 왕파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필시 살이 맞은 게로군. 얼른 냉수를 떠다가 얼굴에다 뿜으시오. 얼마 있다가 하구숙이는 약간 숨을 돌린 듯 싶었으나 정신은 아직 들지 않은 모양이다. 수하의 무리들은 그를 대문짝에다 떠매어 가지고 돌아갔다. 뜻밖의 광경을 당한 하구숙의 안악은 울면서 넋두리한다. 조금 아까 웃고 집을 나가니가 대체 이게 웬 말이오? 대체 이게 웬 말이오? 하구숙이는 마침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자 가만히 안악에게 말하였다. 울 것 없소.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얘기를 할 테니 들어보시오. 내 오늘 초상집에 가는 길에 생약포하는 서문경이를 만났는데 술집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은자 10량을 지어주며 염을 하러 가거든 부디 모든 일을 좋도록 하여 달라고 몇 번씩 당부하는구려. 내 괴이하다 생각을 하며 가봤더니 죽은 사람의 안악이 좀 지나치게 이쁩디다 그려. 필시 곡절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말이오, 정작 시체방에를 들어가서 천추본을 들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죽은 사람 얼굴이 아주 검푸르고 칠귀에 피은 적이 역력하며 입술 위에 입자국이 뚜렷한 게 틀림없이 독살을 당한 눈치라. 서문경이의 은자가 이 까닭인 모양이나 서문경이에게 미움받지 말자고 눈을 슬쩍 감아주자니 또 안 된 게 죽은 사람에게는 전일에 경양강에서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송이란 장사아우가 있소그려. 지금은 지연상공의 분부로 동경회를 올라가고 없지만 돌아오는 날에는 아무래도 일이 드러나고야 말게요. 그래서 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할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살을 맞은 채 하고 그 자리를 피하여 왔소마는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듣고 나자 안악은 말한다. 일전에 들으니까 뒷골목에 사는 웅가란 아이가 왕판의 집에서 무대하고 새서방을 잡는다 소동을 일으킨 일이 있었답니다.
이 일이 바로 그 일이로구먼. 누굴 대신 보내서 염을 해주게 하고 임자는 섣불리 나서지를 마시오. 그리고 가만히 동정을 봅시다. 저희들이 만약에 죽은이 아오가 돌아올 때까지 발인을 않고 기다리겠다면 다행이요. 또 설사 곧 발인을 하더라도 매장을 한다면 좋지만은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서 곧 내다가 화장을 해버린다면 분명 까닭이 있는 것이니 임자는 장삿날 슬쩍 따라가서 몰래 뼈를 두어 개 집어가지고 돌아오시오. 서문경이가 준 열량 은자하고 그게 모두 나중에 증거가 되는 것이니 하고 수기는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즉시 사람을 초상집으로 보내 알아보았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사흘 뒤에 화장을 지낸다 한다. 내외는 서로 마주보고 말없이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장삿날 하고 수기는 성박 화장터로 나갔다. 왕파와 방금년이가 앞으로 나와 맞는다. 그래, 이제는 아주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마 동리에서도 많이들 나오셨나 본데 그만 제당으로 가보시죠. 불은 제가 보아드릴 테니. 왕파와 방금년이는 그의 수고를 살해하고 제당으로 들어간다. 하구수기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을 알자 곧 화젓가락을 집어들고 불 속에서 뼈 2개를 추려내어 물속에다 잠깐 집어넣었다. 뼈의 빛깔이 심히 검푸르다. 하구수기는 그것을 소매 속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자 서문경이에게 받은 열량은자와 함께 문갑 속에 깊이 간수하여 두었다. 남편의 장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방금 연희는 영패에 망부 무대랑 지위라 써서 혁자 앞에다 모셔놓고 또 영상 앞에는 한 잔 유리등을 밝히고 남이 보기에는 제법 초상집같이 하였으나 저는 도리어 매일같이 서문경이와 다락 위에서 서로 만나 임의로 즐거움을 취하여 조금도 남의 눈을 꺼리지 않는다. 바로 요 전날까지 왕판의 뒷방 구석에서 남의 눈을 피해가며 잠시 만나고 하던 때와는 그 즐거움이 비길 바가 아니다. 서문경이는 마침내 이 음탕한 즐거움에 빠져서 3일 밤낮을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방금년이 집에 머문다. 동네 사람들 누구 한 사람 이 일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다만 서문경이를 꺼려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자고로 이르기를 고진감내요 흥진비례라 하였다. 흐르는 세월이 살과 같아서 어느덧 40여일이 지나자 지연상공의 분부를 받자와 예물수레를 연거하고 동경에 올라갔던 무송이 돌아왔다. 갈 때는 겨울이더니 돌아오니 3월 초다. 가며 오며 노상에서 무송은 어인 까닭인지 모르게 심사가 불안함을 느꼈다. 그래서 돌아오자 무송은 한시바삐 형님을 찾아가 배우리라 생각하고 우선 현하로 들어가 지연상공께 회서를 올린 다음 사처로 물러나오자 옷을 갈아입고는 그는 곧 자석가로 발길을 향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무송이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서로들 돌아보며 공론이 분분하다. 일은 단단히 났네. 이제 두고 보게. 저희가 돌아왔으니 무사할 리 만무하지. 무송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불이 나게 걸어 형의 집 문 앞에 이르자 발을 걸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영상 위에 망부 무대랑 지위 7자가 어인 일이냐 말이다. 무송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어이없었다. 그는 몇 번인가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그러나 몇 번을 다시 보아도 그것은 정령코 틀림없이 형 무대의 영패다. 무송은 안으로 향하여 큰 소리로 형수를 불렀다. 아주머니, 무송이가 돌아왔습니다. 이때 남녀는 다른 날이나 마찬가지로 다락 위에서 한창 수작을 벌이고 있다가 청청병력으로 무송이가 돌아왔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자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서문경이는 그대로 허둥지둥 다락에서 내려가 뒷문으로 하여 왕팥집으로 빠져나가고 방금년이는 황망이 아래다 대고 대답한다. 아주버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내려갈게요. 원래 이 계집은 저의 남편 무대를 약을 먹여 죽인 뒤로 매일 서문경이와 의롭지 않은 즐거움만 취하여 온 터이라 무송이 부르는 소리에 정말 혼비백산하였다. 그는 허둥지둥 대야물에다 지분을 씻어버리고 몸을 치장한 것들을 모조리 빼어 머리프로 산발하고 붉고 수놓은 옷을 벗어버리고 효군 효삼을 주워 입은 다음에
안 나오는 울음을 지어 울며 다락에서 내려갔다. 그를 보자 무송은 곧 물었다. 아주머니, 형님이 대체 언제 무슨 병안으로 돌아가셨나요? 그리고 약은 또 누구 것을 쓰시고요? 방금 년이는 한편으로는 울며 한편으로는 대답한다. 그게 바로 아주머니께서 떠나신 지 한 열흘이나 지내셨을까요? 글쎄 갑자기 가슴이 아프시다고 자리에가 누우시더니 점점 병세가 중하여지시며 아흘에 만에 돌아가 버리시고 말더군요. 어디 무당을 안 불러보았을까? 점을 안 쳐보았을까? 또 약이란 약은 모조리 쏘보았지만 그의 그처럼 가시고 마십니다 그려. 이때 옆집 왕파는 바람벽 너머로 그들의 수작을 듣다가 혹시나 계집이 말대답을 잘못하여 저희들의 죄상이 드러나기라도 할까 보아 방금년이를 거두어 주려 불이 나게 건너왔다. 아무리 방금년이가 그렇게 말하여도 무송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리 형님께서 이때까지 가슴앓이라고는 앓으신 적이 없는데 그 병으로 돌아가시다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로군요. 금년이 미처 무어라 하기 전에 왕파가 얼른 나선다. 아휴, 도두 말씀 좀 보아. 모두가 명이고 팔짱걸 어찌하나요? 그래, 장사는 대체 어떻게 지내셨나요? 방금년이가 대답한다. 저 혼자서는 참말 어떻게 할 도리가 있어야지요. 그래 할 수 없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화장을 지냈답니다. 대체 돌아가신 지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글피가 바로 49일이에요. 무송은 말없이 있다가 사초로 돌아가 소복을 갈아입고 토병 하나를 데리고 나와 미면초로 등속가 향총 명지를 구하여 들려가지고 다시 형수에게로 갔다. 방금년이가 또 아이고 울며 나와 맞는다. 무송은 영상 앞에 나가 등촉을 밝히고 주요를 배설한 다음에 영전에 재배하고 고하였다. 형님, 형님의 혼이 아직 멀리 가시진 않으셨겠지요. 홀령이 있으시거든 부디 저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형님, 어쩌면 그리도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무리 하여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형님께서 원통한 죽음을 당하시기라도 한 것이라면 부디 현몽이라도 하시어서 제게 일러주십시오. 형님 원수는 이 아우가 맹세코 갚아드릴 테니까요. 잔에 술을 가득 부어 영전에 올리고 지전을 불사른 다음에 무송이 그대로 목 놓아오니 방금년이는 방 속에 앉아서 거짓 울음을 또 한 차례 한다. 무송은 곡을 마치자 토병과 한상에서 저녁을 먹고 평상두를 내어다가 토병은 중문간에 자게 하고 무송이 자기는 영상 앞에서 팔을 개고 누우니 방금년이는 혼자서 다시 다락 위로 올라간다. 그러자 밤이 깊어 삼경쯤 되었을 때다. 무송은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하며 잠을 못 이루다가 마침내 자리 위에 일어나 앉았다. 때마침 시각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은은히 들려온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바로 삼경 3점. 무송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혼잣말이다. 우리 형님이 가슴앓이로 돌아가시다니 무슨 일인고. 아무래도 일이 모호하다. 그러나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이다. 문득 영상 아래로부터 난데없는 일진 냉기가 일어나더니 어둠 속에서 영전의 등불은 빛을 잃고 벽상의 지전은 날아 산란하다. 무송은 머리털이 그대로 일어서 버렸다. 곧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지켜보려니까 영상 아래로부터 어떤 사람 하나가 몽롱하게 형상을 나타내며 아우야, 내가 참으로 못 견디게 괴롭구나. 그 소리를 듣자 무송은 곧 앞으로 나서며 한마디 물어보려 하였다. 그러나 문득 기운은 흩어지고 사람의 형상은 씻은 듯이 사라져버린다. 무송은 혼자 가만히 생각하여 보았다. 이것이 꿈일까? 그러나 그것은 정령코 꿈이 아니었다. 머리를 돌이켜 토병 쪽을 보니 그는 도무지 세상 모르고 오직 코만 골고 있다. 무송은 다시 생각한다. 아무리 하여도 우리 형님 돌아가신 게 무슨 깊은 곡절이 있지. 지금도 내게 무슨 말씀인지 하시려다가 내 신기에 눌려서 형님 혼백이 그만 물러가 버리신 모양인데 어쨌든 날이나 밝거든 다시 좀 알아보기로 하자. 이윽고 날이 밝는다. 토병이 일어나서 물을 데운다. 무송이 세수하고 나자 금년이 다락에서 내려온다. 무송은 또 한 번 물었다.
아주머니, 우리 형님께서 대체 무슨 병안으로 돌아가셨나요? 방근년이가 대답한다. 들으시고도 잊으셨나요? 어제 왜 제가 가슴앓이로 돌아가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약은 뉘약을 쓰셨나요? 약봉지가 바로 여기 있으니 보세요. 관은 누가 사왔습니까? 어제 왔던 이웃집 왕건랑한테 부탁해서 사왔지요. 누가 메고 나갔나요? 하구수기가 맡아서 해주었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무송은 토병을 데리고 골목 밖으로 나오자 곧 그에게 물었다. 너 하구수기 집이 어딘지 아느냐? 네, 그 사람이 사자가에서 살지요. 그럼 그리로 가자. 무송은 하구숙의 집 문 앞에 이르자 토병은 먼저 돌려보내고서 주인을 찾았다. 하구숙이 집에 있나? 하구숙이는 그때 막 자리에서 일어난 길이었다. 부르는 소리로 그가 무송임을 알자 그는 수족이 황란하여 미처 두건도 찾아 쓰지 못하고 허둥지둥 문갑 속에서 은자와 뼈를 집어내어 품속에 간수하고 밖으로 나가서 무송을 찾았다. 무도두, 동경선은 언제 돌아오셨나요? 어제 돌아온 길일세. 내 할 말이 좀 있는데 같이 요 앞까지 안 나가 주겠나? 모시고 나갑지요. 하구숙이는 무송이 이끄는 대로 골목 모퉁이 술집으로 갔다. 그러나 무송은 술이 여러 순배 돌도록 도무지 아무 말이 없다. 하구숙이는 마음속에 짐작하는 바가 있어 은근히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으나 그래도 잠자코 그가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다. 이윽고 술이 제법 돌았을 때다. 무송은 문득 옷자락을 보기 좋게 걷어올리더니 그 속으로부터 날이 시퍼런 첨도 한 자루를 꺼내서 탁자 위에다 탁 꽂아 놓는다. 이를 보자 하구숙의 얼굴은 그대로 흑빛이다. 무송은 소매를 걷어올린 다음 칼자루를 꽉 움켜쥐고 하구숙이에게 말하였다. 조금도 두려워 말고 바른 대로 일러주게. 우리 형님이 대체 무슨 연고로 돌아가셨나? 사실대로만 일러준다면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네마는 만약에 이런 방구라도 거짓말이 섞인다면 이 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게. 보았으니 알겠네마는 우리 형님 신체에 별다른 미심쩍은 점이 없던가. 듣고 나자 하구숙이는 소매 속으로부터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다 놓고 말하였다. 도두는 부디 고정하십시오. 이 주머니 속에 모든 증거물이 들어 있습니다. 무송은 주머니 끈을 풀고 들여다보았다. 들어있는 것은 검푸른 뼈 2개와 은자 열량이다. 대체 이것이 무슨 증거물이란 말인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니 들어보십시오. 바로 지난 정월 20 이튿날 일입니다. 자석가에서 다방을 내고 있는 왕파가 와서 무대랑이 간밤에 돌아갔으니 곧 와서 염을 해달랍니다 그려. 그래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죠. 그런데 막 자석가로 들어서려니까 생약포하는 서문경이란 분이 그곳에 있다가 소인을 보더니 할 말이 있다고 술집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술 한 병을 권하고 바로 여기 있는 이 은자 열량을 지어주며 신신당부하기를 염하러 가거든 모든 일을 부디 좋도록 하여 달랍니다 그려. 이게 필연코 무슨 곡절이 있는 일이로구나 하고 생각은 하였습니다마는 그 서문경이란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는 아마 도둑께서도 짐작하고 계시겠지요. 모처럼 그렇게 청하는데 만약 섣불리 물렸다가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저는 이 은자 열량을 그대로 받아놓고 그 길로 무대랑 댁으로 갔습니다. 시체방으로 들어가서 법대로 천추본을 쳐들고 신체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칠교 안에 피 흔적이 역력하고 또 입술 위에가 입자국이 뚜렷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려. 정녕 평범하게 돌아가신 신체가 아니라고는 알았으나 우선 안에서도 가슴앓이로 작고하셨다고 하시니 소인 혼자서 들추어내면 무얼합니까? 그래서 이리도 못하고 저러기도 어려워서 짐지 살이 맞은 것처럼 꾸미고 그 자리에서 엎혀서 돌아왔지요. 그리고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려니까 3일 되는 날 내어다가 화장을 한다고 하기에 저도 성바 화장토로 따라 나가서 살짝 이 뼈 2개를 주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뼈가 빛이 검푸른 게 독약을 자시고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소인은 또 이 종이에다 연월일과 그때 수상 나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었으니 도둑께서 보십시오. 소인이 아는 것은 이뿐입니다. 그러면 간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건 소인도 모릅지요. 하지만 소문을 들으면 왜 과일을 팔러 다니는 웅가라는 애녀석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애하고 무대랑하고 왕판의 다방에서 간부를 잡는다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다고도 합니다. 소인 생각에 그 애한테 물어보신다면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스럽지만 나하고 그 애한테로 가세. 무송은 칼을 도로 집어넣고 뼈 2개와 은자 10량을 소매 속에 감춘 다음에 하구수기를 앞세우고 웅가를 찾아갔다. 웅가는 마침 집에 있었다. 곧 불러내어서 그 근처 반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은자 된량을 지어주고 자세히 물어보니 웅가는 전후 사연을 낱낱이 무송에게 고한다. 듣고 보니 간부는 생략포하는 소문경이요.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죽이는 다박내고 있는 왕파요. 그리고 무대를 독살하기는 세 사람의 공모가 틀리지 않다. 무송은 그 길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간부로 들어갔다. 세 사람이 바로 현청 앞으로 나가자 지연은 무송을 보고 묻는다. 내 대체 무슨 일로 들어왔느냐? 무송은 공손히 꿇어앉아 지연께 고하였다. 현 앞에서 생략포를 내고 있는 서문경이라는 자가 소인의 형수 방금년이와 통간하고 마침내 소인의 형 무대를 독약을 먹여 모살하여 쌌기로 이제 이 2명 증인을 얻어 감히 상공안전에 고아없는 바입니다. 듣고 나자 지연은 우선 하구수기와 웅가의 말을 듣고 다음에는 현리와 상의하였다. 그러나 이곳 현리의 무리들은 본래가 서문경이와 평소에 가까이 지내오는 터이라 이로 인하여 서로 가만히 있자고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이 사건은 갑자기 신문하기 어렵소이다 라고 한다. 지연은 무송을 보고 일렀다. 무송아, 내 또한 본연 도두니 응당 법도를 잘 알고 있으리라. 자고로 이르기를 간음에는 그 쌍을 보아야 하고 도적을 잡음에는 작물을 보아야 하고 살인에는 상처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내 비록 저들이 통간하였다고 고집하나 등시포착을 못하였고 또 내 형이 모살을 당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가 남아있지 않은 터에 어찌 저 두 사람의 말만 믿고 그대로 남을 살인죄로 몰 수 있단 말이냐. 내 가만히 생각하여 보아라. 일이 그렇지 않은가. 무송은 품속으로부터 2조각 검은 뼈와 10량 은자와 또 한 장 종이를 내어 지연에게 바치고 아뢰었다. 여쭙기 황송하오나 이것들을 자세히 보아주십시오. 결단코 소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옵니다. 지연은 받아보고 분부한다. 내 사실을 알아볼 것이니 내 물러가 있거라. 무송은 저의 사초로 돌아왔다. 이날 이 말을 전하여 들은 서문경이는 즉시 저희 신복인들을 시켜서 관리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풀어놓았다. 물론 무송은 이 일을 꿈에도 알 턱이 없다. 이튿날 그가 새벽같이 다시 들어가 또 고하니 재물에 눈이 어두운 무리들은 무송이 증거로 바친 2조각 뼈와 10량 은자를 도로 들고 나와 무송에게 내어주며 말한다. 이 일을 어찌 남의 말만 듣고 함부로 처단하라는 말이냐. 대개 사람의 목숨에 관한 일이란 시체, 상처, 병, 물건, 종적 5가지가 구비되어야 비로소 추문할 수 있는 법이다. 무송은 이에 관가의 힘을 빌려고 하다가는 끝끝내 형의 원수를 갚을 수 없을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뼈와 은자를 받아서 하구수기에게 주어 다시 간직하게 하고 사처로 물러나왔다. 조반을 치르고 나자 하구수기와 웅가 2 사람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무송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 잠깐 나갔다 올 동안 그대로 예서 기다리고들 있게. 그는 마음속에 은근히 작정한 것이 있었다. 우선 무송은 연합필묵과 종이 너덧장을 준비하였다. 다음에 토병을 시켜서 밖에 나가 돼지머리와 거의 1마리, 닭 1마리, 술 2통에 과일 약간을 사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토병들에게 그것을 들려가지고 자석가로 갔다. 때는 바로 사시 무렵이다. 방금년이는 이미 관가에서 무송의 소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을 전하여 듣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무송이가 그렇듯 토병을 데리고 또 왔어도 조금도 마음에 겁내지 않았다. 대문을 들어서자 무송은 곧 형수를 찾았다. 아주머니, 잠깐만 이리 내려오십시오. 방금 연희는 서서히 다락에서 내려와 묻는다. 왜 그러시나요? 무송이 말하였다. 내일 바로 돌아가신 형님의 49제가 아닙니까? 그간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래저래 폐를 많이 끼쳤으니 제가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술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할까 하고 이렇게 뭘 좀 사가지고 온 길입니다. 무얼요? 그러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인사는 차려야죠. 무송은 우선 토병을 불러 영상 앞으로 나가서 두 자루 황초에 불을 밝히게 하며 향로에 불 피우고 또 영전에 재물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다음에 그는 데리고 온 토병 중에서 한 명은 안으로 들어가서 술을 데우게 하고 두 명은 문 앞에다가 탁자와 걸상을 내어놓게 하고 또 나머지 두 명으로는 각각 앞문과 뒷문을 지키게 하였다. 방금 연희는 말없이 그의 하는 모습만 지켜본다. 이렇듯 분별하기를 마치자 무송은 형수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그럼 잠깐 좀 기다리십시오. 내 곧 가서 손님들을 청하여 올 테니요. 무송은 우선 이웃 왕파부터 찾아갔다. 왕파는 처음에 사양하였다. 그러나 무송은 굳이 청하였다. 이번 일로는 어느 다른 분에게보다도 만하님께 신세를 너무나 졌습니다. 아무것도 차려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잠깐만이라도 꼭 참석을 하여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왕파는 마침내 가게를 닫고 무송을 따라왔다. 무송은 방금 연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아주머니가 주인이 되셔서 이 만하님께 약주를 좀 권하여 드리십시오. 왕파도 이미 서문경이에게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 터라 아주 마음 놓고 앉아서 잔을 든다. 무송은 다시 나가서 이웃에서 음포 내고 있는 요문경, 맞은편에서 지마포하는 조중명, 술 파는 호정경, 경단장수 장공 이렇게 네 사람을 차례로 청하여 왔다. 모두들 무송가는 물론이요. 무대와도 그 생전에 도무지 서로 왕래가 없던 터인데다가 가뜩이나 말썽이 많은 집에 발을 들여놓기가 꺼림칙하여 여러 차례 굳이 사양들을 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이들 네 사람과 왕파와 또 방금 연희와 이렇게 6사람을 탁자 앞에 앉게 하고 무송은 따로의 의자 하나를 끌어다 자기는 한 옆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토병에게 명하여 술을 내오라 하고 그는 무리들에게 권하였다. 이 사람은 인사도 아무것도 차릴 줄을 모릅니다. 그저 아무 마련도 없이 오시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어서 많이 들어주십시오. 손님들은 고난이 받아는 먹지만 종시 자리가 거북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못 견디겠다. 술이 세순배를 돌고 났다. 호정경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하였다. 좀 바빠서 그럽니다. 소인은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이것을 보자 무송은 즉시 2명 토병에게 명하여 앞문을 단단히 닫아 걸라고 한 다음에 좌중을 둘러보고 말하였다. 한번 여기를 들어오신 이상에는 임의로 돌아가시지는 못할 것이니 모두들 그리하십시오. 일은 아닌 게 아니라 컸다. 대체 우리들을 이 안에다 이렇게 가둬놓고 어쩌려고 그러나 모두들 답답하고 불안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앞문 뒷문은 토병들이 꽉 지키고 있고 더구나 무송은 맨주먹으로 경양강 호랑이를 때려잡은 천하장사다. 그대로들 앉아서 오직 주는 술이나 받아먹을 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무송은 토병에게 다시 부지런히 술을 내오라 하여 전후 7순배가 돌고 나자 문득 손을 들어 멈추고 자중에 말하였다. 잠깐 상을 물려라. 좀 쉬었다 하자. 그 말을 듣자 손들은 바로 이때를 타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다. 그러나 무송은 두 손을 벌리고 서서 그들을 막는다. 잠깐만 그대로들 앉아 계십시오. 네, 여러분들께 긴히 할 말씀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글씨를 잘 쓰시나요? 은포를 내고 있는 요문경이 술 파는 호정경을 가리키며 대답한다. 이분이 본래 이원 출신이시죠. 글씨가 참 얌전하십니다. 무송은 호정경을 향하여 그럼 선생이 좀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곧 2소매를 걷어 올리고 품으로부터 첨도를 꺼내들며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원통하게 돌아가신 형님의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 동네 어른들은 부디 이 사람을 위하여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곧 몸을 앞으로 나오며 왼손으로는 방금년이의 어깨 죽지를 움켜잡고 바른 손으로는 칼끝으로 왕파의 가슴 한복판을 겨누니 4명의 무리는 뜻밖의 일에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 제각기 얼굴들만 서로 쳐다보며 감히 한마디 말을 못한다. 무송은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여러분은 조금도 불안하여 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직 돌아가신 우리 형님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지 여러분께는 까닭없이 행패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니 조금이라도 거북하게 아시지 마시고 부디 이 사람을 위하여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누구시든지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함부로 돌아가시려는 분이 계시다 하면 우선 그 사람부터 가만 안 둘 것이니 그런 줄을 아시오. 4명의 무리는 더욱 놀라고 더욱 두려워 감히 움직이지 못한다. 무송은 다음에 왕파를 보고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이 개같은 늙은 년아, 우리 형님의 목숨을 그렇게 해치고 그래 내년의 목숨은 온전할 줄 알았더냐.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방금년을 꾸짖었다. 이 더러운 년아, 내 우리 형님을 어떻게 죽였느냐. 어서 바른 대로 되어라. 그러면 내 내년의 목숨은 살려주마. 그러나 방금년이는 앙큼하였다. 아주버니, 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정령코 가슴앓이로 돌아가셨는데 대체 제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무송은 칼을 들어 탁자에다 탁 꽂았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계집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멱살을 움켜쥐어 번쩍 들었다가 영상 앞에다가 팽개치고 한 발로 그 가슴을 꽉 밟고 서서는 다시 칼을 뽑아서 손에 쥐고 왕파를 향하여 꾸짖는다. 이 개같은 년아, 내 그래도 바른 대로 되지 못하겠느냐. 왕파는 도저히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을 깨닫고 마지 못하여 내 바른 대로 모두 말씀드리리이다. 도두는 부디 고정하세요. 한다. 무송은 즉시 토병에게 명하여 지필 연묵을 가져오라 하여 탁자 위에 버려놓고 호정경을 향하여 말하였다. 미안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 늙은 년이 부는 대로 좀 적어주시지요. 호정경은 응낙하고 곧 탁자 위에다 종이를 반드시 펴놓은 다음에 붓을 들고 말하였다. 자, 그럼 어서 바른 대로 자복을 하시오. 그러나 막상 이 자리에 미쳐서도 앙탈이다. 아니, 이 집 일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복을 하라느니 뭐니 하시오. 무송은 꾸짖었다. 내 이년아, 내가 다 알고 묻는 터에 내년이 그저 잡아만 떼면 수인 듯 싶어 그러는구나. 자복을 안 하려면 안 해도 좋다. 내 우선 이 더러운 년부터 요절을 낸 다음에 너마저 극락으로 보내줄 테니 꿈쩍 말고 있거라. 곧 칼을 들어 방금년이의 이맛배기를 2번 찰싹찰싹 때리니 계집은 심히 황급하였다. 아주버니, 제가 죽을 때라 잘못하였습니다. 그저 모든 일을 바로 될 것이니 부디 목숨 하나만은 살려주세요. 무송은 방금년이를 잡아 일으켜 영상 앞에 꿇어앉힌 다음에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이 더러운 년아, 자복하려거든 어서 해라. 방금년이는 마침내 실토하였다. 처음에 발을 걷어들이려다가 잘못하여 손문경이의 2권을 마친 일로부터 왕파의 청으로 그의 수의를 지어주려고 왕래하는 동안에 그만 통간하게 된 일을 낱낱이 고하고 무대가 서문경이에게 발길로 가슴을 채워 자리에 눕게 되자 왕파가 자꾸 깨어 그래 마침내 약에다가 비상을 타서 먹인 일에 이르기까지 방금년이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무송이 앞에 불고 말았다. 무송은 호정경에게 명하여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적게 한 다음에 왕파를 향하여 꾸짖었다. 이년, 내 이제도 모른다고 잡아떼겠느냐. 이에 이르러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노릇이다. 마침내 왕파도 모든 일을 자복하고 말았다. 무송은 다시 호정경에게 명하여 왕파의 구슬도 이를 일일이 기록하게 한 다음 토병을 시켜 잔에 술을 따라오게 하여 영상 앞에 올리고 2 계집을 그 앞에 꿇어앉혔다. 저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비오듯 한다. 무송은 영전에 고하였다. 형님, 홀령이 있으시면 지금 이 일을 굽어보시겠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형님의 원수를 갚습니다. 말을 마치자 방금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 가슴을 풀어헤치니 그때까지도 혹시나 하고 요행을 바라고 있던 계집은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무송은 첨도를 들어 계집의 가슴으로부터 일자로 쭉 가르고 손을 넣어 오장을 꺼내어 영전에 바쳤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칼을 번뜩여 계집의 목을 자르니 4명의 무리는 이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모두들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오직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할 뿐이다. 무송은 토병을 시켜 다락에 올라가서 보 하나를 가져오라 하여 계집의 머리를 쌌다. 그리고 칼을 씻어 칼집에 꽂고 그는 4명의 무리들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여러분은 너무 불안하여 마시고 잠시 다락 위로 올라가 계십시오. 저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4사람은 단 한시를 이 집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또한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들은 마침내 다락 위로 올라갔다. 무송은 토병에게 분부하여 왕팔을 잔뜩 묶어서 그도 다락 위로 데리고 올라가 있게 한 다음 4명 토병으로 다락문을 단단히 지키게 하고 자기는 보에다가 싼 방금년이의 머리를 옆에 끼고 그 길로 서문경의 생약포를 찾아갔다. 무송은 저만에 앉아있는 주관을 보고 물었다. 대가님 계시오. 나가시고 지금 안 계십니다. 내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이리 나오시오. 주관은 밖으로 나왔다. 무송은 그를 행인이 없는 옆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우선 한마디 다그쳤다. 내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주관은 몹시 당황하였다. 소인은 무엇 털끝만치라도 도도 어른께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기를 원한다면 구태여 서문경이 있는 곳을 대지 말아라.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살고 싶다면 빨리 간대를 말해라. 말씀합지요. 말씀하고 말고요. 대가님께서는 바로 조금 아까 손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사자교 아래 술집으로 가셨습니다. 듣고 나자 무송은 그대로 사자교 아래 술집으로 달려갔다. 술집 주인에게 서문경이 있는 방을 물어서 알아가지고 무송이 다락위로 올라가자 첨도를 빼내 오른손에 들고 그대로 획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서며 서문경의 면상을 향하여 방금년이의 머리를 내던졌다. 서문경이는 그가 무송임을 알자 소스라치게 놀라 그대로 도망갈 길을 찾았다. 그러나 난간을 뛰어넘는데도 아래 길거리까지는 2길이 넘는다. 서문경이는 감히 뛰어내리지 못하고 궁하고 급한 형세가 도리어 몸을 획 돌리며 오른발을 번쩍 들어서 무송이의 복장을 향해 힘껏 찼다. 그러나 무송이 획 몸을 피하니 서문경이의 발길은 그의 칼든 손을 맞추어 저 아래 한길 한복판에다가 칼을 떨군다. 한자리에서 술을 먹던 사나이와 2명 기녀는 도망도 못하고 그냥 마룻바닥에들 털썩 주저앉아 오직 떨고 있을 뿐이다. 무송이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 하나 그의 수중에 이미 무기가 없는 것을 보자 곤봉깨나 쓸 줄 안다는 서문경이는 그다지 마음에 겁내지 않았다. 그는 오른손을 번쩍 들어 무송의 머리를 내리칠 듯 도리어 왼손으로 주먹을 부르짖어 무송의 명치를 힘껏 쥐어지르려 하였다. 그러나 무송은 또 한 번 그 주먹을 피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 왼손으로 서문경이의 어깨 죽지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편 다리를 쥐어 번쩍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서문경이가 제 비록 기운께나 쓴다고는 하나 첫째는 무대의 원혼이 붙어 돌고 둘째는 천리가 용서 않고 셋째는 제 어찌 무송의 용력을 당할 것인가. 무송이 번쩍 들어서 그대로 거리 위를 향해 매다 꽂으니 서문경이는 변변히 외마디 소리도 못 질러보고 거꾸로 떨어져서 땅바닥에다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그만 혼절하여 버린다. 무송은 마룻바닥에 떨어진 방금년이의 머리를 집어들고 획 난간을 넘어 길로 사뿐 뛰어내리자 아까 길바닥에 떨어뜨린 첨도를 찾아들고 단 한 칼에 서문경이의 머리를 베어 계집의 머리와 한보에 싸서 들고 한다름에 다시 자석가로 돌아갔다. 곧 머리 둘을 영전에 바치고 무송은 형님의 홀령에 고한다. 형님, 제가 이제 이렇듯 간부와 음부를 죽여서 형님 원수를 갚았으니 형님은 부디 원한을 푸시고 천계에 올라가시어 편안히 지내십시오. 고하기를 마치자 다음에 그는 다락 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내려오라 하여 다시 말하였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오늘 돌아가신 형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비록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다시 아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놀라시게 하여 참으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이 길로 이 사람은 현리로 가서 자수할 생각이니 내부는 어려우시겠지만 저와 함께 가셔서 부디 이번 일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왕팔을 결박지어 앞세우고 머리 둘을 손에다 든 다음에 무송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바로 현하로 들어갔다. 소문이 한번 퍼지자 양곡현 안이 벌컥 뒤집혀 거리로 달려나와서 구경하는 이가 이루 그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다. 무송은 지연상공 앞에 나가자 청천의 공손이 꿇어앉아 품으로부터 호정경이 받아 쓴 방금년이와 왕파의 구사를 꺼내어 바친 다음에 형의 원수 갚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고하였다. 지연은 영사를 시켜서 우선 왕파의 구사를 받게 하고 다음에 호정경의 무리 4사람과 또 하구수기와 운가를 차례로 불러들여서 물으니 그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모두 명백하다. 일일이 공장을 받은 다음에 지연은 오작행인을 불러 곧 일간인들을 데리고 자석가로 가서 방금년이의 시체를 검험하고 다시 사자교 아래 술집 안으로 가서 서문경이의 시체를 검험하게 한다. 지연은 무송과 왕파를 각각 큰 칼 씌워 감내에 넣게 하고 일간인들은 문방 안에서 따로이 처분 있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이번 일로 지연은 무송의 의기에 깊이 감동된 바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하여서든 무송을 죽을 죄에서 구하여 주고 싶었다. 그러나 모살이란 아무리 하여도 죄가 중하다. 지연은 마침내 무송이 방금년이와 서문경이를 우발적으로 살인한 양으로 초장을 곧적 꾸며 무송에게 읽어서 들려주고 한 장 공문을 써서 무송을 동평부로 보내 결정을 청하였다. 이 양곡현과 같은 작은 고을에도 의기를 중히 여기는 이는 있었다. 고을 안에 한 사람은 호골 무송이 그렇듯이 형의 원수를 갚았다고 듣자 즉시 은양을 후히 내었으며 그 밖에도 주식 전미를 보내는 이가 많다. 무송은 그들에게 일일이 살해하고 현리에게 이끌려 동평부로 올라갔다. 이때 부유는 진문소라 하는 이니 세상에 보기 드문 정직하고 현명한 간원으로 그의 덕을 일컫는 소리가 거리에서 가득 찬 터이다. 양곡현의 신문과 여러 사람의 공장 초관을 차례로 보고 나자 그는 이미 무송의 죄 없음을 통찰하였다. 진부유는 어떻게든 하여 무송의 목숨을 구하여 주려고 그의 죄가 더욱 가벼운 양으로 초고와 곤자를 곧적 꾸며서 성원으로 올려보내는 한편으로 다시 한번 신복인을 시켜 일복 밀서를 가지고 밤을 도와 경사로 가서 무송을 위하여 도모하게 하였다. 마침내 그 보람은 있었다. 이윽고 형부로부터 동평부윤에게 지시가 있기를 왕파는 통간을 유혹하고 아내를 이끌어 남편을 독사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마땅히 능지처참에 이를 것이요. 또 무송으로 말하면 제 비로 형의 원수를 갚았다고는 하나 서문경과 방금년 2사람의 목숨을 해친 터라 그대로 석방하기는 어려우니 척장 40에 2,000리 밖으로 자배하라 하였다. 문서가 이르자 부유는 곧 왕파를 목료에 태워 거리로 조리를 돌린 다음에 능지처참하고 무송은 7근 반짜리 호신가를 씌워 맹주 노송으로 귀양 보내니 무송은 2명 방송공인을 따라서 마침내 동평부를 떠나 맹주로 향하였다.